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말에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 농민운동 편은 모두 두 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으로 동학운동의 발생부터 전주성 화약까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학이란 무엇이고 동학 농민운동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학이란 조선 철종 때 최재우라는 분이 만든 종교를 말합니다. 그는 이 종교를 만들면서 인내천, 즉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평등 사회였던 조선의 많은 서민들이 좋아하여 삼남지방, 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 많은 신도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학 농민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이란 혹은 줄여서 동학운동이란 19세기 말엽의 조선은 세도 정치와 삼정의 분란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농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동학교도인 농민들이 화가 나서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어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북도 고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고부밀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부밀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난 때는 가보년, 즉 1894년 1월이었습니다. 자, 이때 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도정치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모든 농민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세도정치란 조선왕 순조, 헌종, 철종 때 왕 대신 안동김씨, 풍양조씨 그리고 다시 안동김씨가 대신 정권을 하던 때로 이는 비정상적인 정치였던지라 결국 국가기강이 무너져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때 전라도 정읍의 고부 군수가 그중 부정부패의 달인으로 그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이 자의 이름은 조병갑이라는 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성덕비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 세금을 내라. 또는 저수지에 물을 너희들이 가져갔으니 물세를 내라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그러면서 농민들을 아주 심하게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시 고부 동학 지도자인 접주 전봉준 선생님에게 그 힘든 사정을 상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봉준 선생님은 사또에게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조병갑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횡패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더 농민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못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전봉준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 함께 그를 내쪽 뒤로 서약하면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때 전봉준 선생님이 고부 농민들과 뜻을 함께한 문서를 사발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결국 선생님은 고부 동학 농민들과 힘을 모아 고부 군수 조병갑을 마을에서 내쫓았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으니 되었다 하고 조용히 갑자기 집으로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상이 고부밀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부밀란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냥 사건이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었겠죠. 그 뒤 그러니까 고부밀란이 끝난 지 얼마 뒤 조선 조정에서 소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고부의 안핵사 이용태를 대장으로 하여 정부 군대를 도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용태는 고부에 도착하자마자 진상조사는커녕 아무런 사건의 조사도 없이 무조건 마을 사람들을 막 때리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전봉준 선생님과 고부의 농민들을 무조건 잡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부밀란의 자초지종을 제대로 가리려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조선 조정을 우습게 보았으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보복식 수습을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부밀란의 이러한 뒷처리는 많은 동학교도들의 더 큰 분노를 몰고 왔던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농민들과 지도자 전봉준은 다른 동학 지도자 손아중 등과 함께 결국 전라북도 백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전라도 전역에 우리는 일어섰다는 알리는 경문을 돌리고
동학농민운동을 더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백산기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산기포에서는 고부 빌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부터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척외양창의 외국 물러가라, 그리고 폐정개혁,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 라는 구호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정부에서 들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지도 해산하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때 자신들의 행동 강령도 발표하였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자. 둘째, 충효를 온전히 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셋째, 외와 서양을 배척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한다. 넷째, 병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리를 바로 잡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백살에서 거병한 동학농민군들은 결국 자신들은 나라를 위하여 동학운동을 일으켰음을 모두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을 들은 삼남지방의 농민들이 많은 수가 동학군에 합류하여 드디어 죽창을 든 동학농민군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군을 전라도로 내려보냈답니다. 그리하여 동학군과 농민군이 처음 싸움이 부딪힌 곳이 전라북도 정읍 황토현이라는 곳이었답니다. 결국 운명의 한판 승부가 정읍 황토현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 무기도 변변치 않은 죽창을 든 동학농민군에게 부유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동학농민군이 예상을 깨고 크게 승리하였답니다. 자, 우리는 이 전투를 정읍 황토현 전투라고 부른답니다. 결국 그 뒤부터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충천하여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겠지요. 그리하여 농민군은 전라도의 여러 고을을 용감하게 진격하여 차례차례 단숨에 점령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동학군은 운동을 일으킨 지 약 한 달여 만에 전라도 가맹이 있던 전주성까지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조선 조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지 놀랐겠죠? 그리하여 조선 조정은 깜짝 놀라 동학군에게 화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학농민군들은 정부에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고 동학농민운동의 책임도 묻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자 마침 자신들이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농번기라 집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 결국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조선 조정과 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화의를 전주화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농민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는 다음처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탐과 놀이는 처벌한다. 그리고 노비문서는 불태운다. 그리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등의 혁신적인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라도를 동학농민군들이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를 다스리는 자치행정기구인 직강소를 전라도 이곳 저곳에 설치하겠다 이었던 것입니다. 즉 동학농민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자신들이 폐정개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선 조정에서 수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전주화약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주화약 후 동학농민군들은 자치행정 종합관리들만 남기고 해산하여 귀가를 하게 됩니다. 자, 1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의 전개 내용은 2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